50이라는 나이는 급하게 삼켰던 청춘의 독서를 되새김질하기에 좋은 시절이다. 새로운 소설을 만나는 것도 즐겁지만 빛바래고 혼이불처럼 사각거리는 옛 책을 꺼내놓고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의 설렘과 감동을 추억하는 일은 더욱 행복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문학과 인문학을 넘나들며 마침내 시작되는 어른의 독서법이 담긴 인문 에세이책 50 나는 이제 다르게 읽는다 입니다. 지은이는 박균호, 펴낸 곳은 갈매나무입니다. 저자는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교사이자 북컬럼니스트입니다. 제목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아무도 읽지 않는 고전을 모두가 읽는 고전으로 알리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천명이라고도 하는 50대가 되어 다르게 살아보고자 마음먹은 독자들에게 우선 다르게 읽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어보자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소설 속 배경이 되는 역사, 문화 지식은 물론 인간의 감정과 일상 속 자주 접하는 소재들을 인문학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소설을 통해 인문학의 세계로 이끄는 만큼 이미 소설을 많이 읽어본 독자에게도 소설에 재미를 붙여보려는 독자에게도 부담 없이 하지만 사색은 깊게 소설을 읽어보는 신선한 경험을 안겨줄 책입니다. 저도 무척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재미난 소설에 인생에 대한 연륜과 인문학 지식이 더해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뜨입니다. 작가의 말을 빌리면 소설은 가장 공을 들여 만든 정교한 이야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와 벌,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소설로 본 러시아인들에게 시베리아가 유배와 기회의 땅이 된 이유, 마담 보바리 소설에서 마담 보바리는 왜 애인들을 굳이 부엌에서 만났으며 어니스트 해밍웨이, 제임스 조이스, 마크 트웨인 등 대문호의 글에는 어째서 위스키가 빠지지 않을까 등 다양한 생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20권의 소설에는 당대 사람들의 세상살이가 생생하게 녹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예술의 불멸하는 재료, 질투에 관해서와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 시베리아를 담다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술의 불멸하는 재료, 질투. 레베카는 데프니 듀 모리에가 1938년 발표한 작품으로 질투라는 감정을 첨예하게 다룬 위대한 소설이다. 레베카는 뮤지컬, 영화, 연극, 텔레비전 드라마로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여전히 유명세와 인기를 자랑한다. 그 중에서도 스릴러 영화의 거장 히치콕 감독이 1940년에 제작한 영화 레베카는 그의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다. 인터넷에서 레베카를 검색하면 원작 소설의 정보는 드물고 오히려 영화나 뮤지컬의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진다. 출간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중들은 레베카에 열광한다. 레베카를 향한 식지 않은 관심은 예술에서 질투라는 감정이 얼마나 매력적인 소재인지를 방증한다. 레베카는 레베카 증후군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레베카 증후군은 사랑하는 사람의 전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
레베카의 주인공은 600쪽에 이르는 긴 분량 동안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로 지칭될 뿐이다. 주인공은 고아로 자라 귀부인의 하녀이자 말동무로 일하다가 졸지에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택을 가진 호라비와 사랑에 빠져 결혼에 성공한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마치고 남편의 저택에 입주한 순간부터 주인공은 하인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한다. 남편의 전 부인이자 이 소설의 제목인 레베카와 너무나 다른 인물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을 보필하는 저택의 하녀는 레베카를 신봉하며 시어머니는 주인공을 처음 본 자리에서 죽은 레베카가 보고 싶다고 난리를 피운다. 나 주위의 많은 인물이 레베카가 아름답고 유머 감각이 넘치며 사교적인 인물이었다고 말한다. 본인이 레베카보다 예쁘지도 사랑스럽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주인공은 레베카를 향한 끊임없는 질투심에 시달린다. 주인공이 보여주는 모든 언행이 레베카 증후군의 모범 사례이다. 우선 레베카 증후군은 주인공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난다. 주인공은 고아 출신인데다 귀부인의 손발 노릇을 하다가 우연찮게 귀족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늘 자신이 귀족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걱정을 달고 산다. 그래서 하녀들의 눈치를 보고 여주인으로서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은 전 부인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다. 거듭된 모멸의 주인공은 부자와 결혼했음에도 자존감이 더 낮아지고 레베카를 질투하는 마음이 폭발하게 된다. 더구나 남편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필요할 때 달려오고 귀찮을 때 사라져주는 애언견쯤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고민한다. 주인공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리라는 걱정에 언제나 전전긍긍하며 이미 죽은 레베카를 향한 질투를 놓지 못한다. 레베카 증후군을 앓는 사람은 레베카의 주인공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전 연인을 자신보다 더 아름답고 지적인 사람으로 상상하는 버릇이 있다. 나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자신의 상상만큼 레베카가 예뻤는지 저택의 집사에게 조심스럽게 묻는다. 불행하게도 평생 본 여자 중 가장 아름다웠다는 대답을 듣지만 레베카를 읽을수록 질투는 타고난 본성이기도 하지만 상황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소설의 주인공이 고아로 자란 것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며 생계 유지를 위해 귀부인의 하녀 노릇을 한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녀는 출신과 처지 때문에 저택의 여주인이 되고 나서도 마치 하녀처럼 눈치를 봐야 했고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남편의 전처를 질투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막 신혼여행을 마치고 새색시가 된 주인공은 남편의 전처가 남긴 흔적을 고스란히 매일 보고 살아야 했다. 레베카가 썼던 펜을 집어들어야 했고 레베카가 선택한 그림과 장식품을 보아야 했으며 레베카가 앉았던 자리에서 레베카가 사용했던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해야 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저택에 비치된 우비를 입고 산책을 하던 중 주머니에서 레베카의 손수건을 발견하며 하인들에게조차 끊임없이 레베카 마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식의 말을 듣는다. 그녀는 저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을 레베카가 사용했으며 심지어 그 방이 여전히 사용되는 것처럼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겁한다. 침대는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화장대 위에는 향수, 빛, 화장품이 가지런하게 올려져 있으며 아름다운 생화가 꽃병에 꽂혀 있다. 1년 전에 죽은 전차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존된 저택을 보며 나는 본인이 저택의 여주인이 아닌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라는 생각을 한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레베카를 어릴 적부터 키우고 그녀를 신봉하기까지 한 저택의 하녀가 꾸민 계략이지만 이를 알 턱 없는 나는 레베카가 여전히 저택의 주인이며 자신은 남편에게조차 애완견으로 취급받는 수습 하녀 정도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자연스럽게 질투는 깊어지고 나는 레베카와 남편이 보냈을 행복한 시절을 상상하며 괴로워한다.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나가 질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지 않았는가 하는 말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화자는 끝까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지만 1년 전 죽은 레베카는 이 소설의 제목이라는 점을 상기하자. 소설 속 나의 고뇌를 나도 조금은 이해할 듯하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었다. 나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이르며 행복감을 느낀 것처럼 나도 비록 기간제였지만 선생님이 되었다는 설렘에 잠을 설쳤던 기억이 선명하다. 그런데 출근하고 자리에 앉고 보니 온통 전임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전임자를 대신해 잠시 자리를 메꾸는 역할이었으니 전임자가 쓰던 책상, 업무 분장, 교구와 교재를 그대로 사용했다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떠나야 하는 처지였다. 매일 전임자가 남긴 흔적을 마주하면서 소설 속 나처럼 정교사가 아닌 애매한 직위에 있다는 생각에 왠지 모르게 주눅든 채로 생활했다. 나가 매일 레베카 부인은 이렇게 하셨어요 하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나도 종종 전임자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나였지만 전임자가 내 등 뒤에서 여전히 학교 생활을 하는 것 같았다. 한동안 나는 단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샤덴 프로이데의 행복감. 나가 소설의 끝에 남편이 전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워했으며 두 사람이 쇼윈도 부부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면서 그녀를 괴롭히던 질투심은 모두 사라진다. 그리고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안주인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며 남편을 더더욱 사랑하게 된다. 질투라는 감정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잘 알려주는 대목이다. 나가 레베카를 향한 질투를 억제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한편 그녀의 남편인 맥심도 질투의 대상이 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남자다. 하지만 맥심은 모든 것을 다 갖췄음에도 결혼 생활만큼은 불행했으며 레베카는 심지어 사촌 파벨과 불륜을 저지른다. 레베카는 보트를 타다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외간 남자와의 아이가 저택을 상속받을 거라며 맥심을 협박했다가 살해당했다. 소설의 끝에 파벨은 집요하게 맥심의 살인을 파헤치려고 애쓴다. 그러면서 맥심에게 미녀와 결혼한 남자는 모두에게 질투를 받을 운명이라고 말한다. 과연 파벨의 통찰은 질투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다. 로버트 버턴도 우울증의 해부에서 질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높은 사회적 위치, 많은 재산, 아름다운 아내 세 가지를 꼽지 않았던가. 맥심은 귀족으로서 권력을 가졌고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택과 광활한 영지를 소유한 부자이며 예쁜 아내와 결혼한 행운까지 거머쥐었으니 질투의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춘 셈이다. 맥심 같은 남자에게는 예쁜 아내를 질투하는 파벨 같은 위협적인 존재가 따라붙기 마련이다. 실제로 데프니 듀 모리에는 레베카를 질투의 본질을 분석한 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레베카가 질투를 문학으로 풀어냈다면 피터 투이의 질투는 질투를 예술과 인문의 관점에서 풀어냈다. 레베카의 주인공 나는 자신이 레베카보다 사교성과 교양이 부족하고
주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해 늘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수동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다 남편과 레베카가 서로를 미워했다는 사실과 레베카가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교활하고 사악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괴롭히던 질투심은 말끔히 사라진다. 레베카의 불행이 나에게는 곧 행복이었다. 자신감을 장착한 나는 수습 하나에서 엄격한 여주인으로 승격한다. 그리고 남편 맥심이 저지른 살인마저도 감싸주고 함께 대처하는 대담함까지 보여준다. 질투라는 감정의 스펙트럼에는 남의 불행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심리, 즉 샤덴프로이데가 존재한다. 나에겐 레베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다는 사실이 행복의 원천이었던 셈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랫동안 사랑했던 애인을 혐오스럽고 저속한 사람에게 빼앗겼다고 가정해보자. 애인을 빼앗아간 경쟁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질투심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서 전 애인이 신중하지 못했던 자신을 질책하며 경쟁자를 매몰차게 차버렸고 경쟁자가 슬픔에 시달리다 죽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면 당신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에 취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으로 애인이 다시 돌아올 리도 없고 실제로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테지만 기분만큼은 하늘을 날아갈 것 같다. 이것이 샤덴프로이데다. 질투는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게만 하는 감정이 아니며 엉뚱하게 행복감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인간과 질투, 그 불가분의 관계에 관하여 사람들은 본인이 질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 롤랑 바르트가 쓴 사랑의 단상을 읽으면 왜 우리가 질투를 부끄러워하는지 알게 된다. 질투하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4번 괴로워하는 셈이다. 질투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질투한다는 사실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내 질투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할까봐 괴로워하며 통속적인 것에 노예가 된 자신에 대해 괴로워한다. 사람은 자존심의 보존과 수치심의 깊이라는 본능의 방해로 질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질투가 발각되면 자신의 권위가 낮아지고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신의 질투를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위장을 한다. 가령 여러모로 자신보다 뛰어난 친구에게 질투심을 느껴도 너를 질투해 라기보다 네가 참 부럽다 라고 표현한다. 소설 속의 나 또한 한 해에게 무시를 당하고 죽은 후에도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찬사를 받는 전처에게 질투심을 느끼지만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확실히 질투심을 느끼지 않으려는 몸부림은 인간 사회의 오래된 전통이다. 줄곧 질투가 곧 약점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아일랜드의 대표 작가인 제임스 조이스가 쓴 율리시스는 아내의 불륜을 알고 있지만 아내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감정을 숨기려고 고군분투하는 레오폴드 블룸의 하루를 그린 소설이다. 제임스 조이스는 질투라는 감정의 권위자이다. 본인이 질투심에 폭발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위대한 명작을 남겼으니 말이다. 제임스 조이스는 훗날 아내가 될 애인 노라 바나클이 다른 남성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곤 그녀에게 질투심을 잔뜩 담은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러면서도 조이스는 자신의 질투심을 인정하지 않고 남자에게 질투심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여자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당한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질투라는 감정을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누구에게나 본인의 의도와 달리 질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다.
심지어 신들조차 질투하지 않던가. 신들의 제왕 제우스는 여신 테티스와 인간 펠레우스의 결혼식을 주관하면서 일부러 분쟁과 불화의 여신인 에리스를 결혼식에 부르지 않았다. 수치심을 느낀 에리스는 초대받지 않는 결혼식에 나타나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 라고 쓰인 황금 사과를 하객들 사이에 던져버리고 자리를 떠난다. 가장 아름다운 자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무려 제우스의 아내 헤라, 이들 부부의 딸 아테나, 그리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야말로 난장판을 벌인다. 골치 아파진 제우스는 트로이 왕의 아들 파리스에게 이 싸움의 중재를 맡긴다. 새 여인은 뇌물을 제시하며 중재자인 파리스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헤라는 유럽과 아시아 땅덩어리를, 아테나는 지혜와 전쟁 수행 능력을, 아프로디테는 당시 세계 최고 미녀인 헬레나를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중재자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했고 약속대로 아프로디테는 스파르타 왕의 아내인 헬레나를 트로이로 납치한다. 졸지에 아내를 빼앗긴 스파르타의 왕은 그리스의 모든 병력을 모았고 이때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영광을 아프로디테에게 빼앗겨 질투심에 불타올랐던 헤라와 아테나는 스파르타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우리가 어린 시절 동화로 자주 읽었던 트로이 전쟁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즉, 트로이 전쟁은 질투 때문에 시작되었고 질투 때문에 계속되었다. 질투의 역사는 이토록 오래되었고 신들조차 질투에 휩쓸렸으니 평범한 인간이 질투심을 느낀다고 수치스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질투가 꼭 세속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내가 아는 성직자는 후임자가 공개석상에서 자신보다 더 좋은 평판을 받을까 노심초사했다고 고백했다. 후임자가 어떤 평을 받는지 몰래 염탐까지 했다고 한다. 자신이 이룬 업적보다 더 좋은 업적을 이룬 사람을 보면 질투를 할 수밖에 없다. 만약 성도들이 후임자의 부족함을 탓하며 자신을 그리워한다는 소식을 듣기라도 한다면 그 성직자는 잠시나마 발을 뻗고 행복감에 취해 낮잠을 잘지도 모르겠다. 질투심은 세속을 내려놓은 성직자도 떨쳐버릴 수 없는 감정이다. 고골이 고발한 상트페테르부르크. 희곡 대본을 썼을 뿐만 아니라 연출까지 했던 극작가 아버지를 둔 고골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와 산문을 잡지사에 기고한 문학 영재였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아버지 손에 이끌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공병학교에 입학한 도스토옙스키와 달리 고골은 관리로 출세하려는 목적으로 상경했다. 그러나 돈과 인맥 없이는 출세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혀 외국으로 도피하며 방황을 하다가 결국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다. 어린 시절을 보낸 우크라이나를 다룬 글로 문단의 주목을 받긴 했지만 고골이 작가로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관한 산문을 쓰기 시작하면서였다. 고골만큼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세밀히 관찰하고 여러 작품을 발표한 작가는 드물다. 고골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낭만을 완전히 제외하고 러시아 역사에서 그곳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제거해버렸다. 즉,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러시아라는 국가가 장차 이뤄나가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푸시킨과 마찬가지로 고골에게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무서운 도시였다. 관광으로 찾은 외부인에게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버텨나가면서 살았던 하층민들은 도시를 건설할 때 희생되었던 수많은 노동자와 죄수들과 다를 바 없이 비참한 삶을 살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배경으로 하는 광인 일기, 초상화, 네프스키 거리, 외투, 코에서 고골은 자신이 경험하고 관찰한 도시 하층민의 뼈아픈 고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네프스키 거리는 그 중에서도 백미다. 19세기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심가 네프스키 거리는 이미 런던, 로마, 파리의 중심가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화려했다. 그러나 고골은 이 네프스키 거리를 믿지 마라. 나는 그 거리를 지날 때 외투로 항상 몸을 꼭 감싸고 도중에서 마주치는 대상들에게 일체 눈을 돌리지 않으려고 한다. 모든 것이 기만이고 모든 것이 꿈이며 모든 것이 겉보기와는 다르다. 라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화려함 속에 숨은 이면을 고발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화가 피스카리오프는 네프스키 거리를 걸으면서 아름답게 꾸민 한 여인에게 반해 따라가다가 여인이 창녀임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겉으로는 화려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사실은 속임수와 허상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현실을 깨닫는다. 고골은 네프스키 거리가 철저하게 이중성을 지녔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마치 진열장에 전시된 상품처럼 멋을 내고 걸어 다니지만 거리는 뒷골목의 어두운 면을 속이고 있었다. 외투에는 고골 자신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경험한 하급 관리 생활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고골은 하급 관리 시절 겨울 외투를 살 돈이 없어 80루블을 주고 산 여름 외투로 간신히 겨울을 견뎠다. 명색이 관리인데 겨울 외투 살 돈조차 없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외투에 나와 있듯이 당시 하급 관리의 월급은 400루블 정도였는데 겨울 외투는 150에서 200루블을 줘야 구할 수 있었다. 1년 중 반이 겨울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하층민에게 겨울 외투는 매우 각별한 재산이었다. 추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서민들의 가장 큰 적이었다. 외투의 주인공이 무려 6개월 동안 모은 돈으로 겨우 새 외투를 장만하자 관청의 동료는 그를 축하하고 파티까지 열어준다. 그러나 새 외투를 강도에게 빼앗기고 마는데 너무나 분해서 어렵게 찾아간 경찰 고위 관리는 오히려 그를 싸늘하게 힐난할 뿐이었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의 싸늘한 말은 그 자체로 공포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어쨌든 고골의 소설에서 주인공은 외투를 잃고 너무 상심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만다. 얼마 뒤 외투를 찾아주지 않고 호통만 친 관리에게 유령이 나타난다. 유령은 외투를 당장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고 놀란 고위 관리는 외투를 벗어던지고 집으로 도망친다. 고골은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동정하는 한편 당시의 빈부격차를 비판했다. 우리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비롯되었다 라던 도스토옙스키의 극찬이 결코 과찬이 아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또 다른 가난한 영혼 도스토옙스키에게도 겨울 외투는 매우 각별했다. 훗날 도스토옙스키의 두 번째 아내가 된 안나는 어느 날 찾아온 장래 신랑감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도스토옙스키가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도 여름옷을 입고 덜덜 떨면서 자신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유인 즉슨 당시 도스토옙스키의 군식구, 즉 형수와 조카 그리고 의붓아들이 그에게 용돈을 요구했는데 없다고 하자 가차없이 그의 겨울 외투를 전당포에 맡겨버렸다는 것이다. 안나는 도스토옙스키에게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를 안아주었다. 고골이 하급 관리로 고생하던 시절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약 4만 명의 공무원이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당시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전국에서 공부 꽤나 했다는 지식인이 대거 모여들었다. 그러나 공직은 한정되어 있었으니 고골과 같은 대부분의 식자층은 외투의 주인공처럼 관공서에 필경사로 일하면서 뒷골이만한 월급을 받았다. 월급을 받아봐야 대부분 식료품과 하숙비에 썼고 심지어는 식권 한 장을 혼자 사기 부담스러워 시내에서 가장 저렴한 식당에 식권 한 장으로 2명이 나눠 먹는 경우도 흔했다. 이런 형편이니 외투의 주인공이 자신의 낡고 낡은 외투를 도둑맞고 거의 미칠 지경이 된 것은 당연하다. 하급 관리가 겨울 외투를 한 벌 장만하자면 몇 달을 굶주리면서 아껴야 했다. 도스토옙스키나 고골같이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지식인도 사정이 이러했다. 이 둘이 특별히 재수가 없었다기보다 교육을 받았어도 재산이 없던 많은 사람이 그들처럼 살았다. 고골은 많은 작품을 발표하며 러시아 전체주의 정치를 비판한 진보주의 문인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니 진보주의 비평가 벨린스키는 고골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고골이 전체주의를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도스토옙스키는 페트라셉스키 클럽이라는 독서 모임에서 이 공개 서한을 회원들 앞에서 낭독했다. 이 사실은 당시 모임에 잠입했던 비밀 경찰에 의해 당국에 보고되었고 정부를 비판하는 지식인들을 벼르고 있던 황제 니콜라이 1세는 이들을 거짓 사형 집행으로 혼내지기로 했다. 결국 사형 집행은 취소되었지만 도스토옙스키는 4년간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해야 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